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의 도심. 화려한 네온사인 뒤로 차가운 정적이 흐릅니다. 누군가는 내일을 준비하며 단잠에 들어 있겠지만 숫자로 세상을 읽는 이들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평온함은 과연 견고한 안정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기괴한 침묵일까요? 우리는 오늘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불길한 징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회색 코뿔소의 돌진입니다. 2톤이 넘는 거구의 코뿔소가 저 멀리서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다면 누구라도 그 위험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압도적인 무게감과 공포에 짓눌려 발을 떼지 못한 채 그저 지켜만 봅니다. 설마 나에게까지 들이닥치겠어 라는 안일함과 누군가 대책을 세웠겠지라는 막연한 낙관론이 뒤섞이는 사이 코뿔소는 이미 우리 턱 밑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1997년의 외환위기도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도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날벼락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지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시스템의 균열은 곳곳에서 목격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눈을 감았을 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엔진 소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의 초침은 빨라지고 있고 세계 경제의 질서는 자국 우선주의라는 이름 아래 처참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환율의 요동과 금리의 역습, 그리고 그 사이에서 질식해가는 서민들의 삶까지.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공포조장이 아닌 우리 앞에 놓인 이 거대한 위기의 실체를 직시하고자 합니다. 보지 않으려 해도 존재하는 것,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이 거대한 회색 코뿔소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뒤흔들려 하는지 그 잔혹한 진실의 추적을 지금 시작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가장 약한 고리부터 파고듭니다.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단연 가계부채입니다. 1900조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기록적인 수치를 넘어 우리 경제 시스템의 하중을 한계점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과거 저금리 시대에 뿌려진 유동성의 씨앗은 자산 가격 폭등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맺는 듯했지만 금리 인상기라는 찬바람이 불어닥치자 독이 든 성배로 변했습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처분 소득을 잠식하면서 소비는 얼어붙고 내수 시장은 활기를 잃어갑니다. 더 위험한 것은 부채의 질입니다. 다중채무자와 저소득층, 그리고 이른바 영끌로 불리는 청년 세대의 부채는 금리 변동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이들이 무너지면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나아가 국가 전체의 신용 시스템에 거대한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으며 코뿔소의 발소리를 외면합니다. 언젠가는 오르겠지, 정부가 어떻게든 막아주겠지 라는 믿음이 위기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는 아직 연체율이 관리 가능한 수치라고 하지만 이는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라는 착시현상 뒤에 숨겨진 수치일 뿐입니다. 댐에 생긴 아주 작은 균열이 결국 댐 전체를 무너뜨리듯 누적된 이자 부담은 이미 가계의 골조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부의 역류가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우리가 누려온 평범한 일상은 순식간에 붕괴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경제의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경상수지와 환율의 움직임은 더욱 심상치 않습니다. 킹달러 현상이 지속되면서 원화 가치는 유례 없는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환율은 단순히 여행객의 경비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에너지와 원자재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구조상 환율 상승은 곧바로 물가 폭등으로 직결됩니다. 이는 기업의 생산 비용을 높여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수출 경쟁력마저 갉아먹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과거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는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며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의 트라우마로 우리는 막대한 외환을 쌓아왔지만 지금의 위기는 양상이 다릅니다. 외환 보유액의 절대적 수치보다 무서운 것은 신뢰의 붕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위험자산으로 분류하고 자본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그 속도는 우리의 방어 능력을 압도할 것입니다. 국가 신용도를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이 요동치고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징후는 이미 포착되고 있습니다. 환율 1,400원 선이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시장은 묻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 경제가 글로벌 유동성 축소라는 거대한 파도를 버텨낼 체력이 남아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시스템의 붕괴는 외부의 충격보다 내부의 방어 기제가 작동하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지금 원화의 비명은 우리 경제 시스템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회색 코뿔소를 무시했던 국가들이 어떤 처참한 결말을 맞이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때 세계 10대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반복되는 포퓰리즘 정책과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인해 만성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빠졌습니다. 화폐는 종이 조각이 되었고 국민들은 자국 화폐 대신 달러에 매달리며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는 어떻습니까? 유로존이라는 견고한 울타리 안에 있다는 안도감에 취해 부채를 늘리다가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고 혹독한 긴축 정책 속에서 청년 실업률이 50%를 웃도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터키 역시 독단적인 금리 정책과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경제 논리를 압도하면서 리라와 가치가 폭락하는 참사를 겪었습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위기의 전조가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필요한 개혁의 시기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이대로는 위험하다고 경고할 때 그들은 우리 상황은 다르다거나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며 코뿔소의 돌진을 부정했습니다. 한국 경제 역시 이들과 다르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수출 부진, 인구 감소, 막대한 부채라는 삼중고는 이미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글로벌 사례들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진정으로 다가올 충격에 대비하고 있는가? 한국 경제의 근간인 산업 생태계에도 짙은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던 낙수 효과는 이제 전설 속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구조는 이제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 추격은 이미 턱 밑까지 차올랐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기업들에게 천문학적인 비용 지출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흔들리면 그 아래 촘촘히 얽혀있는 수만 개의 중소협력업체들은 고사위기에 처합니다. 고금리로 인해 한계 기업, 즉 벌어들인 이자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좀비 기업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실업자가 쏟아지고 가계소득은 급감할 것입니다. 실물 경제의 위축은 다시 금융권의 부실로 전이되는 전형적인 경제 위기의 경로를 밟게 됩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돈을 풀어 위기를 진화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막대한 국가 채무 때문에 재정의 여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산업 전반에 흐르는 활력은 사라지고 공장의 가동소리 대신 구조조정의 칼바람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우리가 알던 한국형 성장 모델이 그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위기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경제 시스템이 흔들릴 때 그 고통은 사회의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무겁게 전달됩니다. 지금 거리를 나가보십시오. 임대 문구가 붙은 빈 상가들이 즐비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시기를 빚으로 버텨냈지만 이제는 고금리와 고물가라는 더 큰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원가율은 치솟고 손님들의 지갑은 닫혔습니다. 폐업하고 싶어도 철거 비용이 없어서 혹은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압박 때문에 억지로 문을 열고 있는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서민들의 식탁 물가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10,000원 한 장으로 끼니를 해결하기 힘든 현실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산을 가진 이들은 고금리 속에서도 이자 수익을 누리며 기회를 엿보지만 빚을 낸 이들은 노동의 대가 대부분을 은행에 상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극단적인 갈등을 야기합니다. 위기가 깊어질수록 공동체 의식은 희미해지고 각자 도생의 논리만이 지배하게 됩니다.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며 미래를 저당 잡혔고 노인들은 빈곤의 늪에서 허덕입니다. 거시지표가 숫자의 유희라면 서민들의 삶은 피눈물 나는 생존의 현장입니다. 회색 코뿔소는 이미 누군가의 소중한 일상을 짓밟으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준 카드는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니 가계부채와 경기 침체가 무섭고 금리를 낮추자니 한미금리 차로 인한 자본 유출과 환율 폭등이 두렵습니다. 이른바 외통수에 걸린 형국입니다.
정부의 재정 정책 또한 진퇴양양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예산을 풀고 싶어도 이미 가파르게 상승한 국가 채무 비율이 발목을 잡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재정 건전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방만한 재정 운용은 곧바로 국가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치권은 위기 해결보다는 당장의 선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구조개혁은 고통을 동반하기에 누구도 먼저 총대를 매려하지 않습니다.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미래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들은 방치된 채 위기의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미세 조정이나 정부의 단기 처방으로는 거대한 코뿔소의 돌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땜질식 처방이 오히려 화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신뢰를 잃은 정책은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직한 고백과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국민적 합의이지만 현실은 여전히 책임 회피와 낙관론 뒤에 숨어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뇌관이라 불리는 이 문제는 현재 가장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저금리와 부동산 상승기에 우후죽순격으로 진행되었던 개발 사업들이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미분양 사태를 맞으며 멈춰섰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수십조 원의 자금은 이제 회수 불능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건설사와 저축은행,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이 이 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만약 건설사가 줄도산하고 금융권으로 부실이 전이된다면 그것은 곧바로 제2의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정부는 연착륙을 유도하며 만기를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시간을 벌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고름을 안으로 가두는 격입니다. 시장의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한 부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질서 있는 퇴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는 필요하지만 급격한 붕괴는 담보가치 하락과 금융권 마비를 불러옵니다. 우리는 지금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습니다. PF 부실이라는 코뿔소의 뿔이 금융 시스템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지정학적 위기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의 긴장 고조,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에 가속하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의 불확실성은 우리 물가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공급망의 블록화는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생존을 위한 선택을 강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법 등은 동맹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철저한 자국이기주의를 보여줍니다. 기술을 주고 시장을 얻어야 하는지 아니면 독자 노선을 걸어야 하는지 대한민국은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중국 역시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며 한국을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화의 시대가 저물고 진영 논리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위험이 큽니다. 안보와 경제가 하나로 묶이는 경제 안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카드를 쥐고 있습니까? 단순히 기술력 하나로 버티기에는 주변 강대국들의 압박이 너무나 거셉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회색 코뿔성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이기에 더욱 위협적입니다. 우리가 안일하게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사이 세계 경제의 판도는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정해진 미래입니다.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의 존립을 뒤흔드는 기초 파괴 현상입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나는 구조에서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필연입니다. 소비 시장은 위축되고 세수는 줄어드는데 복지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국가 부채의 증가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젊은 층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자산 시장에 투기적으로 뛰어들거나 아예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앞서 언급한 가계부채, 부동산, 연금 문제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색 코뿔소 중에서도 가장 덩치가 크고 느리지만 확실하게 다가오는 코뿔소가 바로 인구 감소입니다. 우리는 이 코뿔소를 20년 전부터 지켜보았지만 근본적인 대책 대신 단기적인 보조금 지급에만 급급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성적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이민 정책은 사회적 갈등을 예고하고 있고 자동화와 AI는 일자리 격차를 더 벌릴 것입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절벽 앞에서 우리 경제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형국입니다. 위기의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냉정한 현실 인식을 주문합니다. 지금까지의 우상향 신화, 부동산 불패, 무한 성장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은 자산을 늘리는 시기가 아니라 지키는 시기입니다. 유동성을 확보하고 부채를 최소화하는 것은 생존의 기본 원칙입니다. 가계 경제의 군사를 빼고 예상치 못한 소득 중단이나 금리 폭등에 대비한 비상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식의 무장이 필요합니다. 경제 흐름을 읽지 못하는 무지는 고스란히 자산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환율과 금리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글로벌 정세가 내 장바구니 물가와 대출 이자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분산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원화 자산에만 올인하는 것은 침몰하는 배에 모든 짐을 싣는 것과 같습니다.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글로벌 자산 배분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회복 탄력성입니다.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파멸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되기도 합니다. 공포에 질려 눈을 감기보다는 뜬 눈으로 위기의 정체를 지켜보며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결국 차가운 이성과 준비된 전략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 양상은 매번 진화합니다. 1929년의 대공황, 1997년의 외환위기, 2008년의 금융위기를 거치며 인류는 많은 교훈을 얻었지만 동시에 위기를 뒤로 미루는 법도 배웠습니다.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위기를 덮어온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은 결국 전 지구적인 인플레이션과 부채의 산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청구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회색 코뿔소는 그동안 우리가 먹여 키운 괴물일지도 모릅니다. 시스템의 모순이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변화는 점진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둑이 터지듯 순식간에 모든 것을 휩쓸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각종 지표의 이상현상들은 시스템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음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과거의 방식대로 대응한다면 우리는 이전의 위기와는 기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국가에 대한 신뢰, 화폐에 대한 신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위기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잔인한 스승입니다. 그 가르침을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위기의 끝에는 새로운 질서가 탄생합니다. 거품이 빠지고 부실이 정리된 토양 위에서만 건강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프더라도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치권은 당장의 표심보다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려야 하고, 기업은 과거의 성공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기술과 유연한 사고로 무장해야 합니다. 국민들 역시 과도한 레버리지에 의존한 삶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소비와 투자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 옥석이 가려지듯 진정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과 개인은 이 폭풍우를 뚫고 살아남아 다음 시대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여러 차례 불가능해 보였던 위기를 극복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함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금 모으기 운동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하며 외환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답을 찾을 것입니다. 다만 이번 코뿔소는 이전보다 훨씬 거대하고 영리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희망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철저함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위기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연대할 때 돌진하는 코뿔소의 뿔을 피해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큐멘터리의 긴 여정을 정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가계부채의 위험성부터 지정학적 위기, 인구 절벽,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균열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린 회색 코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갑자기 나타난 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에 취해 있을 때, 혹은 당장의 편리함을 위해 외면하고 있을 때, 우리 곁에서 몸집을 불려온 존재들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이나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방관은 위기를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경제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직시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줄어드는 이유를, 내 일자리가 위태로운 배경을, 그리고 내 아이들이 마주할 미래가 왜 어두운지를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마주하는 것만이 파멸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위기는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미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군중의 심리에 휩쓸려 벼랑 끝으로 달려갈 것인지 아니면 멈춰서서 스스로의 길을 개척할 것인지 선택은 오직 각자의 몫입니다. 회색 코뿔소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TV 화면이 꺼지면 다시 현실의 무게가 여러분을 짓누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내일 아침 오를 이자를 걱정할 것이고 누군가는 텅 빈 가게의 문을 열며 깊은 한숨을 내쉴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위기는 정직합니다.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가혹한 심판관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부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인생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회색 코뿔소가 지나간 자리는 황폐해지겠지만 그 자리에 다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새싹을 틔우기 위한 가장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첫 단계, 즉 위기의 인정을 함께 했습니다. 경제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탄 운명 공동체입니다.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서로를 보듬는 따뜻한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말은 단순히 위로를 위한 수사가 아닙니다. 가장 추운 겨울을 견뎌낸 씨앗만이 가장 화려한 봄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이 다큐멘터리가 작은 경종이자 생존을 위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회색 코뿔소의 돌진 앞에 굴복하지 않고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내일의 태양을 맞이하시길 응원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진실, 이제는 우리가 행동으로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